네, 지금부터 청풍 아카데미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님께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 지자체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이유진 이사님은 대한민국에서 환경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1997년 녹색연합활동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한 우물을 파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환경 관련 다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이유진 이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청북도 도청은 처음으로 와봤는데요. 충북에서도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 기후나 에너지 전환 이 문제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시대 지자체의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기후위기라는 단어도 좀 많이 들으시고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듣지 않으세요? 많이 듣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많이 듣고 계시죠? 아마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앞으로도 어떤 부서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더라도 이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이 화두를 비켜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이 10월 달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탄소 중립이 뭐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 것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역시 이거 정말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라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우리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는 강의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 영역도 있고 또는 이 다양한 이 학교 영역도 있고 예를 들면은 치과 의사들이 치의학 대회를 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확산하고 있는 이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제가 99년부터 시민사회 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이슈들을 다뤄왔는데요. 저희 첫 번째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는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15년 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강의가 끝나도 많은 분들이 나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심각한 거 알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 되느냐라고 질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후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세상이 한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만 세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 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호주 산불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수로 인한 피해, 그래서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1000년 만에 일어난 홍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2019년도에 본 장면인데요. 덴마크의 기후학자가 그린란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장면을 보면 이분이 지금 썰매를 타고 썰매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다 보니까 얼음 위를 달리는 길은 달리는데 녹아내리는 이 물이 마치 호수처럼 변해서 개들이 썰매를 끄는데 마치 물리를 달리는 듯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뭔가 기후위기에 위태로운 우리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 1.1도 정도 상승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 속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온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하면은 늘 등장하는 게 IPCC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88년도에 우리 한창 올림픽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UN 차원의 과학자들인 IPCC를 결성해가지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IPCC가 과학자들이 6차 보고서, 4차 보고서, 1.5도 특별 보고서 그렇게 과학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때마다 국제사회가 반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 인간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그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면서 기후 패턴에 크게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98년도에 IPCC를 결성을 하고 이 IPCC 보고서에서 공고한 대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문제라면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자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이란 걸 만들고 그 협약을 논의하다 보니까 책임론이 나오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줄여야지. 그게 교토체제입니다. 교토체제. 그런데 교토체제에 의해서 선진국은 좀 줄이기 시작했는데 나름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인도, 중국, 뭐 한국,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계속 배출량이 늘어나니까 세계적인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고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더 높아지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지니까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책임과 형편에 맞게 온실가스를 줄이자까지가 파리 협정까지 온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에 11월 달에 그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열렸을 때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한 장소가 수중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발루는 이 평균 고도가 2m예요. 2m. 그러니까 이게 살짝 물에 떠 있는 섬인데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진짜 이런 가라앉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육지였습니다. 여기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중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해요. 196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2020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파리 협정까지 왔잖아요. 파리 협정에 의해서 각각의 나라가 줄이겠다고 약속한 감축량을 다 줄인다 하더라도 1960년생에 비해서 평생 동안 7배에 가까운 폭염, 그리고 2배 이상의 홍수나 가뭄이나 흉작, 그리고 산불 이런 것들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지금 꼬물꼬물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수명이 2100년 넘게 뭐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되는 기상재난의 강도는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우리 심각하게 좀 느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109년 동안 여름이 길어지고 그리고 겨울은 짧아졌습니다. 세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한 200년 동안 1.1도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09년 동안 몇 도? 1.6도. 한반도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이 짧아지고 열대야 일수는 늘고 있고
우리도 직접적으로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기후변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거다.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에 330억 톤에서 2019년에는 524억 톤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88년도에 IPCC를 결성하고 92년도에 리우에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이란 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온실가스 줄이자라고 회의를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배출량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주황색이잖아요. 이 주황색이 바로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나오는 CO2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게 이 보라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탄가스입니다. 자,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메탄을 줄이게 되면은 온난화를 낮추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 메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9%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주로 화석 에너지를 연소해서 발생하는 거면은 메탄은 논물, 벼농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벼농사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요. 또 축산, 소의 장내 발효라든지 축산 분뇨에서 메탄이 발생하고 또 폐기물 매립지 이런 데서 메탄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와, 이산화탄소가 73% 정도면은 메탄이 19% 정도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자, 요게 누가 지금 대기 중에 이만큼 많이 뿜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압도적으로 배출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아까 얼마였죠? 아까 524억 톤 매년 배출하고 있는데 중국이 128억 톤을 배출을 하니까 만만치 않은 양을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66억 톤, 인도가 30억 톤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억 2,800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이렇지만 역사적으로 누적해서 배출한 양을 치면은 여전히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수위 상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회의에서 누가 책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얘기를 많이 하고 선진국이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뒤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배출량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자체 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파리 협정, 같이 줄여야 된다라는 합의가 2015년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파리에서 논의를 할 때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고요. 우리 또 점심 먹고 지금 이 공간에 조명이라든지 또는 난방을 위해서 화석 에너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78억 명이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동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열심히 트럭들이 막 달리고 있겠죠. 자, 오늘 하루도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고 온실가스 농도는 올라갔고 올라간 온실가스는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구 온도를 올릴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늘어나면서 지구 온도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온도 상승을 막을 거냐. 그나마 지구에서 인간들이 몇 도에서 막을지 마지막 선을 정하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논의가 파리 협정에서 좀 진중하게 논의가 되면서 그 마지노선이 1.5도에서 막을 거냐 2도에서 막을 거냐 이 논의가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IPCC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는 그 1.5도 보고서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5도 보고서가 10월 달에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서에서 직관적으로 찾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래프인데요. 하나는 지금 속도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2040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한다. 2040년 이전에. 그럼 정말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의 마지노선은 2도가 아니라 1.5도다. 그래서 이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에 관한 이 보고서가 내용이 1.5도에 담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1.5도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볼게. 그러면 도대체 1.5도를 안 넘기려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열심히 줄인다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인데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0.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2050년경에는 전 지구에서 대기 중에 CO2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CO2가. 거의 배출 제로에 가깝게 배출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순배출 제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배출 제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순배출 제로니까 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출량을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 그것을 나무가 흡수를 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상쇄를 해가지고 대기 중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2018년도에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이걸 지키려면은 화석 에너지 시대를 거의 끝낸다라는 의미다. 석유 석탄 가스 쓰지 말라는 의미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가 200년을 석유 석탄 가스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이걸 앞으로 30년 안에 끝장을 낸다. 마무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과연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탄소 중립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린다는 거는 이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의 양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은 18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보면 사실 1950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우리도 1970년대 막 경제 성장하면서 엄청 사용량이 늘어났잖아요. 생각해보면 1970년대에 집에 차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매우 드물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된 자동차 대수가 2,400만 대가 넘어요. 집집마다 차 한 대 또는 2대 있는 집도 있죠. 2,400만 대가 보급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5,140만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2명당 한 대인데 보면은 미성년자랑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치면은 성인 1.5명당 막 한 대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량 대수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석유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도 늘어나고 산업도 성장하고 석탄도 많이 쓰는 사회를 쭉 만들어 왔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는 이 사회를 어떻게
여기 보면은 2050년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놀라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국제사회가 이렇게 빨리 받을 줄 몰랐어요. 한국 사회 탄소 중립 선언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13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137개 국가. 가장 먼저 대륙 규모로 선언한 게 2019년도 12월 달에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녹색 뉴딜 또는 그린 뉴딜, 그리고 녹색 부흥,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거 뭔가 우리의 경제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해 9월 달에 중국이 UN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살짝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이 아니라 우리 206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10월 달에 탄소 중립 선언, 한국이 탄소 중립 선언, 1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또 탄소 중립 선언, 그리고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도 탄소 중립 선언. 그래서 선언이긴 하지만 137개 국가가 선언을 했고요. 또 이 정도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핵심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G20 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라든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말로만 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실행력을 갖게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가 탄소 중립 전국이었다면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 할래 말래 하자 말자 이런 논의였다면은, 올해가 딱 되니까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2030년의 경로가 더 중요하지. 그래야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030년의 목표를 끌어올리는 그 논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논의를 누가 주도했느냐?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등장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2030년의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는 논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국의 2030년의 목표치예요. 근데 이 목표치 수치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영국 68%, EU 55%, 독일 65%. 물론 기준 연도는 다르긴 하지만 감축 목표의 이 상향 정도가 미국도 2배 정도를 올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2030년이면은 9년 정도 남은 사이에 이만큼을 줄이겠다라고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들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줄인다는 거지? 라는 고민들도 같이 됩니다. 자, 한국, 우리도 40% 이번에 목표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니,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 40%를 줄이려면은 뭔가 크게 제도가 바뀌거나, 크게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크게 예산이 만들어지거나, 그런데 아직 그런 신호는 여러분도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치는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가겠다는 거지? 라는 고민이 저도 들고, 또 동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입니다. 이거에 대한 실행은 다음 정부가 담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요 관련한 얘기들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굴리는 판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EU가 90년 대비 55% 감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는 40%를 55%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55%를 끌어올렸으면은 끌어올리는 것을 실행할 만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요. EU는 2019년도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2020년 내내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2030년의 목표를 끌어올렸고, 그 끌어올리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다가 교통과 건물을 신설을 한다. 에너지 분야의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인상을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2030년까지 40%로 늘린다. 그리고 공공 부분, EU에 속하는 모든 국가들의 공공 건물은 무조건 3%씩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를 보시면은 EU는 2035년부터 배출량 제로 차량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EU가 이런 2030년까지 55% 감축에 대한 제도를 만들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2035년도에 그러면 유럽에는 내연기관 차를 못 파는 거네?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기차든 수소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당겨야겠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외국의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유럽으로 이제 수입이 될 때 그 철강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그만큼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해서 유럽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럽에 있는 철강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만 온실가스 줄이는 부담을 지우면서 생산활동하지 않겠다. 우리도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도 비용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제가 궁금해하고 실제 독일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보고 싶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몇 년도죠?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도 안 남았고 24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독일이 여러모로 우리랑 비교가 되는 게 독일이 지금 858이라고 돼 있는데 독일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8억 5,800만 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7억 2,800만 톤이거든요. 독일도 산업국가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제조업을 갖고 있고 이런 국가인데 이제 독일이 858을 2045년까지 0으로 만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폐기물 각각의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부서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려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왜냐하면 에너지 분야하고 산업 부분이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감축 시나리오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독일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 답사를 가거나 이러면은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려주는데 독일의 사람들의 특징이 상당히 안전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것.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방사능 낙진이 유럽에도 날아왔는데 독일에서 유독 우리는 원전 안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원전, 그러니까 2000년에 독일은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2022년까지 독일 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독일이 이런 결정을 했구나 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년이 2022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2022년도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또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갈탄도 나오고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석탄을 가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2038년도에 독일의 모든 석탄발전소를 문을 닫기로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은 나름 에너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독일 국민들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의 대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를 경험하면서 독일 총선에서 아주 주요한 이슈가 기후변화 대응이 아주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독일 녹색당이 선전을 하게 되고 녹색당의 선전에 따라서 세 개의 정당, 3인당, 녹색당, 자민당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이 모여가지고 연정을 하게 되고 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토론을 해가지고 그 연정이 깨지지 않고 정책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데요. 거기에 합의문에 2045년도 탄소 중립이 담기게 되고 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탈석탄 발전 시점을 2038년도에서 2030년으로 당긴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일과 같은 이 대산업 국가가 내년에는 원전이 다 빠지고 그리고 2030년이면은 석탄 발전이 다 빠지고 그럼 2030년에 독일의 에너지원 전력은 뭐로 생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연정 합의문에 따르면은 80%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와우, 이 속도감, 이 변화, 독일이 유럽의 한복판에서 2030년까지 재생 전력 80%를 선도하게 된다는 것은 유럽의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2년째로 접어들게 될 텐데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2035년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에서 탈탄소화를 하겠다라는 게 공약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탈탄소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도 석탄 발전 아웃 그리고 2035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80% 그리고 원전 비중이 10% 가스 발전 비중이 10% 플러스 CCUS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에너지 쪽으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속도감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탄소 통상 시대라고 적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아니 한국이 이번에 뭐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세웠는데 한국이야 뭐 매번 목표 세우고 우리 매번 달성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들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달성 못했을 때 무슨 페널티가 있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아직 이걸 달성 못했을 때 국가 간에 어떤 징벌을 주겠다, 뭐 페널티를 주겠다 이것은 논의된 것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판이 국가 간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통상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라든지 특히 EU가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표시제를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배터리는 아주 중요한 이제 탄소 중립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표시한다는 것은
배터리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계량해서 붙이겠다라는 건데, 이 붙인다라는 게 나 붙였어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상호 비교를 하겠죠. 자, 그러면 세계에 한 탑 10 정도의 배터리 회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SK, LG, 삼성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주요 배터리 생산 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은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표시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준비도 하게 될 텐데요. 배터리 만들 때 탄소 발자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에너지입니다. 어떤 전기를 쓰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리백이라고 해서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재생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아리백에 대한 가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탄소 국경 조정제의 실행이라든지 또 금융 분야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투자를 철회한다든지,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화석 에너지 산업과 얼마만큼 깊이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돈의 향방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올해 초에 ESG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고, 물론 이 지금 한국사에서 불고 있는 ESG 열풍에 대해서 이거 거품이다, 이거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나오는 ESG 열풍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ESG에서 E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연결되는데, 환경의 요즘의 핵심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되어 있고, 이번에 만들어진 E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지속가능 보고서 만들듯이 녹색 이렇게 이미지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구체적으로 수치와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숨가쁘게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벌써 이게 각각의 보고서에서 배터리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을 때 그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분석한 논문들을 총합한 건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좀 낮게 나타나고,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생산에 탄소 발자국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전력인데, 아시아 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에너지 전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너지 전환이 탄소 중립, 산업의 전환, 에너지 전환, 탄소 발자국 계량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아리백이라고, 저는 이게 상당히 계속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국제 협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업들이 제품 생산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 100% 이용하겠다라고 합의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미 전 세계 30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한국의 기업이 최초로 여기에 참여한 곳이 SK인데, SK가 여기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는 애플의 안팎이 있었던 거죠. 애플이 아리백을 달성하고 자기들 협력업체인 SK에게 당신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반도체를 납품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애플은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얼마만큼 그 협력업체들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애플의 에너지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깊숙이 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제 패션 브랜드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겼는데 막 F학점 받았어요. 근데 이걸 분석한 스탠드라는 그룹이, 스탠드라는 시민사회인데요. 여기가 2021년도에 이 패션 브랜드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평가를 하는데, 학점을 매기려면은 점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류 브랜드들이 기후 대응에 얼마만큼 적극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냐라고 봤을 때, 제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했냐, 그리고 의류 만들 때 저탄소 소재를 활용했냐, 그리고 배송을 할 때 친환경 배송을 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후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시민들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경제 활동을 할 때 나의 행위가 지구를 파괴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과 연결되고 싶지 않은 소비자, 시민들의 의식도 커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아까 연기금이라든지 금융 부분도, 아니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내가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가스 채굴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다라는 이런 신호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기후변화 이슈는 기후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과 경제와 일자리, 특히 금융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해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온실가스 총량도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총량 관리는 예전에 했지만 이제는 제품에 있어서 생산부터 소비, 유통 전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탄소 발자국이 나오고 그 과정을 어떻게 재조정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한 2,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정말 꼴찌예요. 거의 바닥입니다. 우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일본이 전력 중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본이 한 22, 중국이 29, 그리고 아까 제가 독일이 2030년까지 재생전력 80% 간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은 이미 47%대입니다. 그러면 남은 한 10년 동안 이제 30%까지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어떤 생각은, 기후변화 강의를 하거나 기후 관련 내용을 얘기할 때 2021년도 자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19년도 자료도 올드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졌고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요즘에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날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을 합니다. 저도 지난 4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서 탄소중립 시나리오하고 2030년에 NDC, 그러니까 2030년의 목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속도감을 상징하는 사건이 저는 메탄 서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메탄 서약이냐면은, 올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주요했던 이슈는 1.5도 이상 도달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2030년의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20%를 끌어올렸고 우리도 40%라는 이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주요 국가들이 상향한 2030년까지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다 달성한다 하더라도
1.5도는 넘어서서 2도 상승 경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달성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9월 17일에 미국과 EU가 국제 메탄 서약을 제안합니다. 아까 메탄가스 얘기했었잖아요. 19%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메탄 서약이 뭐냐면은 메탄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줄이면은 온도 상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2030년까지 메탄을 30% 줄이자라는 것이 메탄 서약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9월 17일 날 미국과 EU가 던진 제안입니다. 근데 이 9월 17일 날 던졌는데 이번 11월 달에 열린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서명을 했고 우리나라도 메탄 서약에 가입을 하면서 농업 부분하고 폐기물 분야에 2030년 감축 목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두 달 만에 제안된 안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개별 국가의 정책에 반영된다. 이게 저는 속도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메탄 서약은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메탄이 주로 배출되는 영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벼농사. 자,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벼농사에서 나옵니다. 벼농사에 논물을 대놓으면은 그 논물 속에서 현기화 작용이 일어나서 메탄가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 20% 정도가 축산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메탄은 뭐랑 연결이 되죠? 식량 생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 서약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게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이미 메탄 서약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라고 싶을 정도로 저도 이걸 가지고 메탄 분석도 좀 하고 논의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두 달 만에 저희가 가입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속도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해 처음으로 탄소 중립이란 게 등장을 했고 올해 뭔가 이제 막 탄소 중립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제도가 설계가 되고 있는데 한 1년 뒤에는 이게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수레바퀴가 멈출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혼자 굴리는 판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돌리고 있는 판이고, 이 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 EU가 굴리고 있고, 그 판에 중국이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세계가 같이 굴리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굴러가는 판에는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후재난이라는 이 자체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재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까? 미국이 텍사스 한파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케인, 산불, 그러니까 재난의 이 강도가 가시화되면서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어떤 사회가 제도를 받아들일 때 기후위기 막으려면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제도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난의 이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굴러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각의 나라들이 2030년도 목표를 다 상향해 놨어요. 근데 2030년은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언제 2023년도에 이행점검 평가회의를 합니다. 유엔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이게 구체적인 연도가 제시돼 있어서 닥치는 일들이 언제 벌어질지가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산업과 기업들도 신호를 받았어요. 아리백이라든지, 그리고 각 기업의 최종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을 측정한다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TCFD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판단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도들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요즘은 저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보고서와 내용들이 쏟아지는데 2020년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거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이라면은 이제 우리의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줄인 나라들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국, EU, 미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1990년대 기준으로 2018년까지 영국이 44%를 줄였어요. EU도 23%를 줄였어요. 미국, 일본 우리가 비판하지만 트럼프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도 199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는 그래도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문제는 우리는 사실은 교토의정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거의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세계에서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우리의 배출량을 쭉 보시면은 자 1990년 대비해서 쭉 늘어나다가 여기 중간에 IMF 때 저희가 배출량이 줄었죠. 자, 우리나라 배출량이 전 세계 11위입니다.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원을 보면은 전력이 어디죠? 전기 만들 때 온실가스 나오는 거는 석탄 화력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영역에서도 에너지도 많이 쓰고 불합가스유도 나오죠. 그다음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과 전기 생산할 때, 그리고 각각의 산업 영역에서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를 쓰는 것을 다 포함하면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비슷하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산림 환경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영 아래로 보이는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산림 흡수원입니다.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상쇄해주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그래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A안과 B안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7억 2천만 톤 배출하는 것을 A안은 8천만 톤 배출 수준으로 줄이고 그 8천만 톤을 상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B안은 A안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억 1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1억 1천만 톤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억 톤을 8천만 톤, 1억 1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거니까 전력, 발전, 건물, 수송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지금 배출량의 우리가 7분의 1에서 거의 9분의 1 수준으로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전제? 이만큼이 흡수 가능하다라는 전제. 여기서 흡수 가능하다라는 요 초록색은 산림 흡수량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탄소를 포집해서 땅 속에 묻어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2050년도에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저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세계도 그렇고 배출량을 더 쥐어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와, 우리가 30년 안에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작업을 지금 세계가, 아까 독일 모델 보셨죠? 그리고 일본, 정말 제가 세계의 판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런 걸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시나리오를 잡고 국가가 계획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2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이만큼이 우리나라의 발전 부분에서 배출되는 양이고, 귤색, 요게 산업 부분입니다. 요게 건물이고, 요게 교통이고, 요게 폐기물, 요게 농축수산 분야인데요. 요거를 쭉쭉 내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나리오 A에서는 귤색이 사라졌어요. 귤색이 사라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귤색이 사라진 것은 2050년도에 우리나라에 석탄 발전소도 가스 발전소도 안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 안에서는 귤색이 요만큼 살아있죠. 자, 요거는 석탄 발전소는 0이 되지만 가스 발전은 일부 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0년이면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앞에가 1990년이에요. 그렇죠? 1990년. 그 궤적,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난 30년의 궤적이 쫙 느껴졌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50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목적을 세팅하기까지 이게 우리 혼자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겠다라고 설정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140여 개 국가가 이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30년까지의 경로입니다. 지난 90년에서 2018년도까지의 경로, 여기서 선을 거의 쭉 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도 2050년을 최종 목표로 치고 여기서 쭉 가는 데 있어서 2030년까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은 저 경로에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40 정도의 목표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9년 사이에 40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분야별 할당이 이렇게 수치로 나왔어요. 이걸 하는데 한 2개월을 거의 정부 부처들 거의 난리가 나면서 막 힘겨루기 또는 토론, 그다음 싸움 또는 고성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환 분야, 전환이 전기 생산하는 분야, 전환 분야가 44% 받았고요. 자, 산업이 15%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제일 적게 감축량을 받은 것이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는 저는 늘 느끼지만 정말 로비력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수송하고 건물 분야가 30%대 받았고요. 농축수산이 27, 폐기물 47. 여러분 폐기물 47% 받았습니다. 폐기물 47이라고 하면은 그 폐기물 분야가 지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렇게 있고, 사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더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설비들이 풀로 지금 가동이 되면서 매우 간당간당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을 앞으로 9년 안에 47%를 바꾸라는 거는 환경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폐기물 관련한 정책들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가지고 새로 세팅한다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지 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수치로 딱 보면은 다들 산업하고 농업 분야가 적게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사에도 보니까 농업 분야의 감축량이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잠시만요, 좀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건물, 수송 이런 영역에서는 제로까지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농축수산은 뭐랑 연결돼 있죠?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량 생산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농축수산 영역은 0으로 수렴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보시면은 2050년에도 농축수산은 1540만 톤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축 목표를 받은 걸 보면은 2018년 대비해서는 27% 줄이는 거지만 2050년 최종 목표 대비해서는 앞 단위에 거의 72%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축수산 분야의 감축량이 높아진 것도 메탄 서약의 영향이 있습니다. 메탄 서약 영향으로 농업 분야의 메탄 감축량을 더 높게 잡아야 되고, 이 폐기물 분야도 더 높게 잡으면서 사실 이 두 개의 영역이 상당히 부담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은 나왔어요. 그림은 나왔으면은 이게 작동이 되려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예산과 인력과 제도가 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환 영역, 산업 영역, 특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 있다 보니까 시멘트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건물 분야도 에너지 효율 높인다든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수송 분야도 여러분 여기 수송 분야에 지금 9,800만 톤을 6,100만 톤으로 37% 줄인다고 돼 있잖아요. 자, 저걸 달성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동차 수요 관리, 일단 수요 관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수요 관리를 한 가운데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소차 보급 대수가 450만 대가 돼야지 저만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급한 게 17만 대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치면은 약 한 2024년이나 2025년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당연히 전기차를 사는 게 당연한 시점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시점이 온다라는 것은 또 우리 같은 자동차 생산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관련한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면은 내연기관 부품 생산 업체가 우리나라의 중소 작은 업체만 하더라도 개수가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영향을 받을 거고, 주유소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정비업체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는 관련한 사람들의 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좀 연결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울산 하면은 자동차 뭐 이렇게 각각의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이 탄소 중립과 연관해서 어떤 충격을 받을 건지 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연관되게 되고, 그 산업의 그런 이 변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지자체로서는 세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지자체의 실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변화가 앞으로 10년 안에 예상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난 11월까지는 감축 목표하고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왼쪽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자, 탄소 중립 선언이 나왔으면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산업부가 발표한 게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 혁신 전략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같은 경우에도
2050 농림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요. 국토부도 2050년 국토부의 건물 부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있고 한참 시행령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가지고 국가 계획, 그러니까 NDC 상향의 결과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런 데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목표를 정하는 해였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정한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너지 분야, 아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6%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전환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전환 분야, 그러니까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분야는 어떻게 해야지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도 전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전기의 40%가 석탄에서 만들어집니다. 석탄 발전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2030년까지 22%로 절반 가까이로 줄이게 됩니다. 그럼 석탄은 줄이고 뭐가 늘어날까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6%가 5배가 늘어서 30%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3020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20%. 그런데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면서 3030이 된 겁니다. 2030년까지 30%. 근데 아까 유럽연합은 3040이었습니다. 2030년부터 30년까지 40%. 그리고 독일은 3080이죠. 30년까지 80%.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딱 보면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 언론도 그렇고 여러 논쟁이 막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태양광 반대 의견도 되게 높고, 부지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태양광 그러면 아니 이게 이 정도로 늘어날 우리나라에 땅이 있어부터 시작해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이유가 막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진 거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딱 발을 딛고 현재의 우리의 정책 의지와 정책 수단,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로 치면은 이것도 불가능한 게 맞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저게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좀 멀리 해가지고 2050년에 최종적으로 어떤 세계와 어떤 판이 펼쳐질 것인가를 그려보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딱 30%하고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세계가 다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 야 그러면 2050년에 세계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2050년에 화석 에너지 안 쓰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야?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50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시스템을 크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2030년까지 달려가고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30년에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를 살펴보면은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는 이게 정답처럼 나와요. 첫 번째는 탈화석 에너지, 탈탄소화. 왜냐하면 아니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화석 에너지를 안 써야 된다라는 세계의 경제의 압박이 되게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안 쓰는데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여러분 전기화입니다. 전기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 전기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도 수송에 있어서는 전기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전기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선이 전기 어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수송, 건물 전반에서 전기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전기화가 일어나면은 전력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전력 수요는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전력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또 아니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소는 또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누가 뭐라 해도 재생 가능 에너지가 매우 중심인 에너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주파수대의 생산과 소비가 맞아떨어지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태양광은 얘들은 낮에만 막 전기를 막 만들어내죠. 풍력은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하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는 너무 힘든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매번 재생 가능 걔들은 안 돼. 걔들 너무 변동성이 커. 이런 것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한계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변동성이 높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전력 시스템과 전력망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라는 사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분산 에너지하고 스마트 전력망하고 에너지 분권이라는 것이 대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이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곳곳에 수천만 개의 전력 생산 설비가 들어오고 결국 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낮에 생산하고 남는 전기는 배터리 기술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스마트 전력망을 통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그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서 남는 잉여 전력을 가스로 전환하거나 열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송전이 중요했잖아요. 이제는 배전 단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전력 시스템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테슬라의 주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로만 알고 있지만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저장장치 갖고 있고 자율주행하면서 데이터 갖고 있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갖고 있고 호주 같은 곳에서는 마이크로 단위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운영해보는 경험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2050년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받아서 우리는 쓰기만 했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역 곳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에너지는 산업의 수출을 위해서 값싸고 풍부하게 공급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이나 석탄 발전 중심으로
값싼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면은 이제 화석 에너지를 못 쓰고 안 쓰는 사회가 되면서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 전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떤 산업의 수출을 위한 보조기구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판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이 2050년 탄소 중립사를 향해서 판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제, 에너지 시장 체제,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분야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뀔 만한 역동성이라든지 변화의 기운이 있는가? 저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바뀌는지, 우리도 이 판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리 정부에서도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이란 걸 갖춰가지고 발전소만이 아니라 전력망이 중요하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3년 차 정도가 됐고, 그거의 성과 중에 하나가 이게 서울시가 만든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 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 하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에너지 정보가 되게 중요해져요. 사람들이 언제 전기를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쓰더라.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전력망 양을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쌍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수요 자원 시장이라고 해서 일부 지자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전기를 안 쓰겠다, 피크 시간에 전기를 안 쓰게 되면은 안 쓴 만큼을 비용으로 받는 그런 수요 자원 시장도 가능하고, 전기가 남아 도는 시간에는 전기를 쓰면은 돈을 받는 그런 요금제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다양한 수요 자원이라든지 개시별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도, 소비자도 같이 반응하는 방식의 전력 시장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연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전력 중계 가상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작은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고, 도시에서는 태양광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농촌에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지 또는 돼지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라든지 나무를 이용한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독일에서 이제 다녀왔던 펠트하임의 마을의 모습인데요. 저건 독일이고 한국의 현실은 저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독일은 저게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느냐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있을 거고요.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 요금에 대한 가격도 있을 거고, 저걸 운영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거죠. 저긴 독일이고 여기는 한국이다. 그래, 독일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독일은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을까? 그러면 독일이 문제를 푼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한 군데라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요즘에 저의 좀 고민입니다. 가보면 독일도 풍력 발전 반대 그룹의 압박이나 운동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풍력 발전 관련해서 송전탑 같은 경우 못 지은 사례들도 있고, 거기라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재생 가능 에너지 너무 좋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도 갈등이 있었고 우리도 갈등이 있고, 거기는 어떻게 풀었고 우리는 왜 안 풀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를 했던 거는,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산업부는 에너지를 알고 있는데 산업부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농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산업부가. 그래도 농림부는 그나마 농민들을 아는데 에너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했던 게 농어촌 에너지 전환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들자. 그래서 자원을 좀 집중 투입해서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이 왜 생기는지 이것도 방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을 투입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도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동시에 아까 제가 석탄 발전은 40% 비중에서 22%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충북은 좀 괜찮습니다. 뭐 크게 석탄 발전 없잖아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석탄 발전소들의 폐지 예정 시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폐지 시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NDC, 그러니까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서 추가로 몇 개 더 빠져야 되는 석탄 발전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는 바로 영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서 충남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 이런 데는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는 고용이랑 산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빠질 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이유이고요. 또 아까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진입한다고 했을 때 내연기관 생산 판매 업체들이 많은 지자체, 예를 들면은 특정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화성시에 그 내연기관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는 자체 조사를 한번 돌렸어요. 내연기관 부품 생산 타격을 얼마만큼 보는지. 그런데 또 화성시는 보니까 내연기관의 부품 타격받는 업체도 많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했을 때 이득받는 업체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지자체 차원에서는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된다라는 내용들을 갖고는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이 이렇게 바뀌면은 앞으로 10년 사이에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나 산업체에는 어떤 충격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늘어나는 영역은 지금 신호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요. 막상. 그 얘기는 이 빠르게 사회나 산업이 전환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관련한 사람들을 키우거나 그 영역을 준비해 두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에 내년이 되면은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한 이런 정책을 실제로 한다고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는 지역의 연구기관에서도 관련한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 관련해서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할 있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집중해서 발굴을 하거나 키워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게 탄소중립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번에 저는 이게 이 법의 의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국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문별 감축 목표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냥
지금이 있고 2030년이 쫙 있어가지고 그 경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연도별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매년 이행 점검 평가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매년 검증한다. 그런데 또 이것을 부처 평가와 연계한다라는 것도 시행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녹색성장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농업 농촌 계획이 그 목표랑 정합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업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업부가 단독으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도에 40%이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려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3030이 돼야 되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에너지 계획이 영향을 받는 이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령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시도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토론회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뭔가 시도의 책임은 있는데 권한과 역량 강화와 지원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권한과 역량 강화와 지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갑자기 해야 할 일을 부여받은 지자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시행령에 행안부라든지 또는 환경부만이 아니라 산업부라든지 기재부가 훨씬 더 많이 개입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구체적인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을 담아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은 그림이 그려졌고 세계는 어떻게 굴러갈 것 같고 산업계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조직체계, 예를 들면은 내년에 환경부, 산업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기후에너지부는 어디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게 될까?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하나 만드는 걸로 이 체계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후에너지를 담당하는 곳이 우산처럼 상위에 링크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작동하는 체계로 조직 체계든 예산 체계든 안 만들어지면 우리는 또 시간을 넘겨가지고 내년에도 계획 수립하다가 시간이 다 가게 되면은 내년이 2022년이면은 2023년도는 이행 점검 평가 기간이 돌아와요. 정말 이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 훅훅 다가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발 좀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자체도 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온실가스 종합 관리 체계 만들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탄소 중립 도시, 그다음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제도 이런 것들을 뭔가 많이 만들도록은 돼 있어요. 문제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작동하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바깥에 있는 원이 그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거고요. 안에 있는 원이 그 지자체의 장이 관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충남이 제일 크잖아요. 충남이 제일 큰 게 석탄발전소 몰아서 있으니까. 근데 충남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을 양승조 도지사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의 도로, 상업, 공공, 가정 이런 영역들을 여기서 좀 책임을 지는 거고 물론 그 지역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자체가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그 지자체가 배출한 모든 것을 그 지자체가 다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다.
결국 그 지자체 안에서는 상업이든 건물이든 흡수원이든 사실은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영역들을 꼼꼼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마다 자기들 특징에 맞춰가지고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 이런 것들 사전에 연구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광역이 기초를 지원해 주는 거. 기초는 더더욱 모릅니다. 기초는 더더욱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단위가 이런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왜냐? 다음 10년 동안에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키워드인데요. 또 한국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됩니다. 50대 이상. 그래서 뭔가 판을 바꾸고 변화하는 이 세계에 적응하면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조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2050년에 이런 사회가 될 거다. 2050년에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로 뭘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세계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 요만큼 해서는 판이 안 바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 있어요. 각각의 후보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도 보고 있고 기후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도 보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언론사에서 TV 토론 막 이제 후보들 TV 토론 할 거 아니에요? TV 토론 할 때 방금 오늘 우리의 주제인 기후와 탄소 중립과 그 속에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더 치열하게 토론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도 또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 혼자 막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 한 2년 사이에 제가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긴장감,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계신 공무원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충북이 또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흡수원이든 여러모로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가장 어색한 시간이죠. 네. 네네. 네, 네. 요즘 기업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의 경영자 그룹들이 요즘 탄소 중립, 탄소 국경 조정 이런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트렌드일 거다라고 정도의 반응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그룹들 중에서 SK 정도가 아까 아리백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 그룹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약간 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연합의 2030년까지 55% 감축 목표 설정 그걸 계기로 자동차 업계가 그러려면 우리 탈탄소와 앞당겨야겠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반기 들어서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속내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대기업들은 준비를 하면서 늘 정부나 바깥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정경련, 뭐 대한상의 이런 게 막 성명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단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좀 높여달라, 우리 아리백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기업들도 내부는 준비하면서 밖으로는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략이라면은 아예 좀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능동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기업 망한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대기업들은 정보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돼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 준비에 대한 이 정보라든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판이 휙 바뀔 때 매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도 중소기업 관련한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결국 정부의 탄소 중립 관련한 정책이 잘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급격한 판에서 산업과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면은 안팎으로 메시지를 좀 통일해서 같이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뭐 탄소 발자국,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더 속도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도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신 이유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풍 아카데미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